내란 특검 관련된 재판 관련된 얘기 좀 해볼게요. 네. 황교안 전 총리가 계엄 당일에 내란 당일에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내란 특검이. 그래서 김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는데 통화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게 좀 제일 궁금한 것이고 그러면 황교안, 김주현 이게 통화하는 것 이 자체 내란 선전선동 성격의 게시물에 황 전 총리가 올렸던 그런 배경에 결국 대통령실이 있었나 이런 의심도 들고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비선 변호사님? 뭐 일단 내란죄 구성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내란죄는 지금 이제 아마 내란 방조로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황교안 총리가 내란에는 방조죄가 없습니다. 방조죄가 없다. 무슨 내란은 정보만 있어요. 왜 음. 그러냐면 내란 규정이에요. 이제 내란죄 여기 저기 구조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87조 이게 형법 87조에 내란죄가 있는데 내란죄의 3호에 부하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도행에만 관여한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란 상황에서 이게 원래는 이제 그냥 내란하는데 옆에서 같이 공모하지 않고 따라가서 막 이렇게만 한 거니까 방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하 수행이라는 말이 아예 정범 형태로 있어서 내란에는 공범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황교안이 지금 했던 일들이 내란의 범죄의 종결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내란의 공범에 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부하 수행한 게 아니라 전화를 받고 여론 몰이까지 한 거다. 공모해서 한 거다. 그러면 네, 단순 이제 3호에서 2호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중요 임무 종사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 훨씬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완전히 이게 형이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하 수행한 경우에는 아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방조라고 볼 수 있는 단순히 그냥 따라다닌 정도. 네, 이거는 5년 이하의 징역 금고인데요.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이에요. 황교안 전 총리 큰일 났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아마 제가 방조로 구성을 한 거는 이제 법리적 검토를 나중에 기소할 때 이제 하려고 한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일반적 형태에서는 방조로 볼 수 있으니까 다만 이제 여기서 공모한 게 드러나면 전화 통화에서 얘기해가지고 너는 외곽에서 뭐 여론 몰이에 지원을 해라 그러면 중요 임무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네. 만약 그게 드러나면 황교안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 났죠. 지금 큰일 났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하 수행 관련해서는 지금 뭐 황교안 당연히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주도지사, 오영훈 지사, 그리고 뭐 오세훈 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까지 이 모두 이제 내란 특검에 지금 고발당한 상태예요. 부하 수행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내란에 동조하거나 일부 가담한 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주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제주도에서는 지금 내란 3시간 선포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3시간 후에 이거에 대해서 좀 내란에 부하 수행하는 그런 지시를 내렸다는 점. 그런 점이 지금 문제가 돼서 부하 수행으로 고발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특검이 차근차근 다 수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중요하다.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큰일 난 상황인데 우리가 황교안이다 외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동혁. 우리가 황교안이다. 네, 그거는 이거 몰랐겠지. 이거 통화한 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예. 한덕수 사건 재판에 나와서 가만히 일체의 예. 진술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내란 비상계엄에 대해서 언제 알았냐 그 시점에 대해서도 완전히 일체 진술을 거부했거든요. 근데 언제 알았을까? 과연 비상계엄 선포하고 나서 알았을까? 저는 약간 그게 의문이 항상 들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거나 그 시점에 대해서도 이제 밝히겠지만 왜냐하면 이 시점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는 거는 윤석열이 그 하와이 갔을 때 2024년도 7월인가요? 그때 하와이 미국을 하여튼 그때 순방을 가면서 하와이에 들렸어요. 그때 하와이 갔을 때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뭐 이거는 빨갱이들이다 이런 얘기. 한동훈은 빨갱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네. 뭐 그때 당시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그 지도부들을 모아놓고 만찬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항상 가감없이 얘기하는 스타일이 국민의힘 지도부 앞에서 얘기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 대해서는 비상대권 이런 이야기가 2022년도부터 나왔다고 하니까 이런 비상계엄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에 알았을까? 그 전에도 알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의문은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 지금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와 7분 몇십 초간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추경호가 먼저 건 거예요. 아하. 먼저 전화를 걸고, 물론 추경호는 그 당시에 윤석열과도 통화하고 김주현과도 통화합니다. 네. 이렇게 막 통화를 엄청 많이 하는 그 상황에서 한덕수와 7분가량 통화를 하는데 모두 다 내란에 가담된 내란 우두머리 그리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과연 이 사람의 어떤 임무라든지 이 사람이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내란이 전혀 관계없는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긴박한 순간에 전화해서 7분 넘게. 7분 넘게 전화해서 아유 다음 술자리 어디서 할까 뭐 이런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추경호 원내대표도 내란에 대해서는 이거 죄책을 피할 수가 없다. 내란 관련한 형사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정당의 원내대표가 예. 내란의 가담자야. 그럼 그 정당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가장 잘 알지 않을까. 그래서? 내란의 원내대표가 내란의 가담자가 원내대표 예. 정당은 존립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황교안이고 우리가 지금 정강훈과 손을 잡아야 할 이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네. 어떻게 네. 우리 같은 편이니까 손잡고 가자. 네.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해가 되네. 이분 사실 제가 좀 착잡한 게 예. 판사 출신이에요. 네. 예, 그리고 이분이 판결도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이제 판사 하셨으니까 이런 분이 판결을 했으면 예, 그리고 지금 이분이 정말 법적 판단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 하는 판단을 보면 이제 이분이 어느 당이냐를 떠나서 예. 지금 뭐 내가 황교안이다 이런 말 하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대응하는 걸 보면 이런 네. 분이 그래 약간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답답하다. 예. 법조인 출신으로서도 네. 답답할 수 있겠네요. 국민의힘이 예. 정말 국민의힘이 음. 한편으로 장동혁이 당대표 되기 전까지만 저렇게 극우 선동 극우 몰이를 하는 거지 당대표가 되고 나서는 그나마 이제 자신이 하루에 1도씩 왼쪽으로 가서 지방선거 때는 자신이 다시 네. 이제 정상적인 당을 이끌겠다라는 포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기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살아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 지금 스탠스가 장동혁 대표 지지 세력도 없고 그리고 본인이 어디 뭐 말빨도 먹히지 않고 그러니까 네. 자신이 기댈 수 있는 것 자신의 정당을 끝까지 믿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구구뿐이라는 거를 본인이 지금 잘 알고 있고 그쪽으로 행보를 계속하는 거죠. 그 행보를 네. 이어가고 있다. 전혀 개선의 방향, 개선의 의지가 안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특히 이번 이제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의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했던 그 발언, 네. 시각장애인인 김혜지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이 발언 이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권위의 진정이 어제까지만 해도 9건 다 종합해 봤더니 그다음에 수사도 지금 마포경찰서, 영등포경찰서 이게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민영 대변인이 사표를 냈더니 반려했어요. 반려했고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작은 일, 조그마한 일 가지고 언론이 이렇게 막 쓰고 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상징적 장면이라고 상징적 봅니다. 장면이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그동안 정치적인 그런 액션을 상당히 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약간 이제 전부터 돌아가면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귀화한 외국인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곳이 국민의힘의 이자스민. 그리고 처음으로 처음으로 여자 대통령도 배출했고요. 그렇네. 네, 그러니까 지금 김혜지 의원도 지금 2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보통은 이제 비례대표를 2번 연속으로 주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찌되었던 그런 식의 오히려 좀 다양성의 이런 레토릭에 있어서는 민주당보다 앞서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여기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비판적이시겠지만 네. 이제 중도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일 부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극우화되면서 그걸 다 엎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김혜지라는 인물이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그건 있겠지만 특별히 무슨 뭐 당내에서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전문성이 그 전문성 분야 이외에는 특별한 행동을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돼요. 내버려두면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상징이 있는 인물인데 네. 지금 저기 그런 다양성이나 자기들이까지 보여왔던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뭉개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 스스로, 봐서는 내부에서. 스스로. 네, 그거 정말 보면서 너무 신기해. 아 이건 진짜 완전히 극으로 돌진하기로 했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포기하는구나. 이제까지 쌓아온 것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상징적 장면이라고 봅니다. 상징적 장면이다. 진짜 내부에서 이렇게 스스로 자신들을 어떻게 보면은 자멸시키는 네. 길로 끌고 가는 견인을 하는 박민영 그리고 박민영을 인재라고 치켜 세우는 장동혁. 네. 예, 장동혁이 당 대표인데 이 사람 표는 주의하되 인재는 지킨다. 인재라고 합니다. 인재다. 인재. 네. 오늘 또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아침 라디오 방송 나가가지고 이거 박민영 대변인 사표 반려 잘한 거다. 장동혁 잘했다. 박민영 이 사이 사표 받겠다고 하면 말렸을 거다 자신이. 김민수 최고위원 그런 얘기를 했고 장애인 폄하 목적이 아니다. 발언 하나로 청년 정치인 목숨 끊는 거 부적절하다. 똑같은 논리네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 강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 박민영 대변인의 모습에서 이준석을 보았습니다. 본인이 본인이 어떻게든 뜨기 위해서는 특히 유튜브에서는 좀 더 센 말 그리고 좀 더 이렇게 가감 없는 말들을 해줬을 때 네. 본인의 어떤 인지도라든지 그런 게 올라가면서 네. 분명히 본인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분명히 본인을 지지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계산 하에 이런 취지로 말을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모습은 굉장히 이준석을 닮았다. 이준석이 당대표 시절에 이 사람이 국민의힘 이 토론 배틀로 네. 올라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준석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요. 이준석의 모습도 보인다.